이화 줄거리. 서문경과 왕파와 방금년은 뒤탈을 없애기 위해 무대를 독살하기로 모의하고 실행에 이른다. 그러나 새엄마의 독살 장면을 영아가 목격하고 무송은 마침내 돌아온다. 형 무대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시리에 빠져있던 무송에게 행상소년 웅가가 그간의 일을 알려주자 무송은 현청에 탄원서를 제출하지만 서문경의 뇌물을 먹은 부패한 관원들은 독살 사건을 덮는다. 방금년은 서문경의 5째 측실로 들어가고 우연히 영아를 만난 무송은 무대의 독살을 알게 되고 분노에 몸을 떨며 복수를 하기로 결심하고 현지사를 찾아간다. 4. 또 한 번의 변신. 방금년을 자기 집으로 들인 서문경은 뜰 가운데에 2층에 있는 집을 그녀의 처소로 정해주었다. 본체와는 외따로 떨어져 있는 집이었다. 여러 개의 크고 작은 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가면 뜰 가운데는 가지각색의 화초들이 피어있는 가운데 조그만 연못에는 붕어들이 한가롭게 논일고 있었다. 한낮이 되어도 사람들의 출입이 많지 않은 호젓한 별채였다. 서문경은 방금년을 위해 16냥이나 되는 큰 돈을 들여 흑칠에다 오색의 그림을 놓은 침대와 금으로 선을 두른 붉은색의 휘장, 그리고 고급스러운 과자 그릇을 비롯해서 탁자와 의자 등 필요한 가구를 모두 갖추어 주었다. 뿐만 아니라 본처의 몸종인 춘매를 붙여주고 그것도 모자라 6냥을 주고 계집아이 하나를 새로 사들여 추국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밥 짓는 종으로 부리도록 해주었다. 그때 서문경에게는 4사람의 부인이 있었는데 방금년이 5째 부인으로 들어앉게 되자 전처나 소실들이 좋은 낯으로 보아줄 리가 없었다. 아무리 부덕이 높은 요조숙녀라 할지라도 씨앗샘이 없을 수가 없었다. 게다가 서문경이 방금년에게 온갖 호사를 다 시켜주는 걸 보고는 분통을 터뜨리는 여자도 있었다. 방금년이 들어오고 그 다음 날의 일이었다. 머리를 빗고 화장을 한 다음 화려한 옷으로 갈아입은 방금년은 춘매에게 차를 들리고 정실인 오월랑의 방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다. 오월랑은 의자에 비스듬히 앉은 채 몸 하나 까딱하지 않고 방금년을 바라보기만 했다. 방금년이 머리가 방바닥에 닿도록 4번 절을 하고 나서 예물로 신 한 켤레를 드리니 그제야 오월랑은 허리를 고쳐 바로 앉았다. 오월랑이 예물을 거둬들이는 것을 기다려 방금년은 옆에 앉아있는 둘째 이교와 셋째 맹옥루, 넷째 손설아에게도 차례로 절을 해 각각 자매의 예를 드린 다음 옆으로 나아가 공손히 서 있었다. 예, 세아씨에게 의자를 갖다 드려라. 오월랑이 여종에게 명하여 방금년을 옆에 앉도록 했다. 오늘부터 이 세아씨를 오랑이라고 불러. 5째 마님이라는 것을 못 박는 말이었다. 이 말 속에는 너는 5째 막내이니 함부로 날뛰지 말라는 뜻이 담겨 있었다. 조심스레 의자에 앉은 방금년은 오월랑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있는 틈을 타서 곁눈질로 거기에 앉아있는 여자들을 한 사람씩 관찰하기 시작했다. 먼저 오월랑은 은쟁반같이 둥구스름한 얼굴에 눈이 유난히 반짝이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나이는 27, 8세 정도고 비교적 말수가 적고 침착해 보여 과연 정실답다는 생각이 들었다. 둘째인 이교아는 비계살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풍만한 육체에도 불구하고 귀염성이 있어 보였다. 화류계에서 노래로 한몫 보던 기녀 출신으로 이불 속 빗술이 뛰어나다는 소문이었다. 셋째인 맹옥루는 이 집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었다고 하는데 백꽃처럼 하얀 얼굴에 늘씬하게 큰 키, 허리는 바람에 나부낄 듯 가늘었다. 얼굴에 드문드문 박혀있는 주근깨는 도리어 자연스러운 매력을 느끼게 하고 예쁘장한 작은 발은 남자들의 흥분을 돋구기에 충분했다. 넷째인 손설아는 서문경의 딸에게 시중 들던
자그마한 체구의 나긋나긋한 몸매는 여자들의 마음까지도 설레게 했다. 음식 중에서도 특히 생선국을 잘 끓여 인기가 있었는데 춤 실력도 수준급이라고 한다. 얼핏 보아도 서문경은 특색 있는 여자들을 잘도 골라서 모아놓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이 한편으로는 얄밉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서문경이 과연 천하의 한량이라 여겨져 자랑스럽기조차 했다. 그로부터 방금년은 매일같이 아침이면 일찍 식사를 마치고 나서 오월랑의 방으로 가 바느질을 하기도 하고 말벗이 되어주기도 했다. 항상 공손한 태도를 잃지 않고 하인들에게도 오월랑을 두고 말할 때는 반드시 큰마님이라고 높여 불렀기 때문에 오월랑도 날이 갈수록 방금년이 마음에 들어 자기도 그녀를 부를 때는 꼭 육저라고 해서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뜻을 표했다. 오월랑이 방금년을 육저라고 부르는 것은 방금년이 친정 형제간의 순서로 보아 여섯째가 된다고 해서 일종의 애칭으로 그렇게 부르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었다. 옷이며 장신구며 온갖 장식품들을 주기도 하고 끼니 때가 되면 밥도 한 상에 같이 받아 먹곤 했다. 그러자 이런 광경을 보는 다른 측실들의 배알이 뒤틀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었다. 저건 뭐야?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이. 그러게 말이야. 고 앙큼한 것이 아양을 떠는 꼴이라니. 우리들은 눈에 뵈지도 않는 모양이지. 건방지겠으리. 저것도 저것이지만 월랑이 하는 건 또 뭐야. 우리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방금년만 끼고 도니. 방금년은 그러한 눈치를 모를 리 없었다. 그러나 방금년은 그들이 뭐라고 하든 별로 개의치 않았다. 내실의 수장인 오월랑의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있는 데다 밤만 되면 어김없이 서문경이 찾아와 물을 만난 고기같이 밤을 즐기는 것이었다. 무송이 잔뜩 굳은 얼굴로 현청의 모습을 드러내자 누구보다도 당황한 것은 현지사였다. 무송의 얼굴에 살기가 등등하여 금방이라도 무슨 일을 저지르고 말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노련한 현지사는 침착하게 가라앉은 음성으로 물었다. 무도두가 오늘은 또 웬일인가? 지금 무송이 억울한 심정을 호소할 길은 현지사 한 사람뿐이었다. 무송은 굳어진 얼굴을 누그러뜨리며 뜰 아래 공손히 무릎을 꿇었다. 소인의 형 무대의 일로 찾아뵈었습니다. 그 일이라면 지난번에 다 끝난 얘기가 아닌가. 하오나 방금년이 소인의 형을 독살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소인의 조카 영아를 데리고 왔으니 지사님께서는 부디 이 억울한 사정을 밝혀주시기 바라옵니다. 듣고 나자 현지사는 주보와 전리를 차례로 불러 한동안 무언가 열심히 수기를 하는 듯 하더니 참으로 뜻밖의 말을 하는 것이었다. 자네는 이제 더 이상 억지를 부리지 말게. 무송이 어리둥절해 되물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적어도 이 고을에 순 포도들을 지낸 사람이 그만한 법도 모르고 있었단 말인가. 서문경으로부터 돈을 받아먹은 현지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돈값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지사님, 무슨 법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로부터 밀통은 현장이 증거이고 절도는 작물이 증거이며 살인은 상처가 증거인 게야. 그런데 지금 자네는 누가 누구를 어찌했다고 하지만 독살을 당했다는 형의 시체도 없고 형수가 밀통했다는 현장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지 않은가. 그러한데도 코올리게 어린아이의 말만을 증거로 내세워 멀쩡한 사람에게 살인죄를 뒤집어 씌우려 한다는 것은 오히려 무고죄에 해당되는 걸세. 무송은 너무도 어이가 없어 할 말을 잃고 말았다. 매사에는 신중을 기해야 하는 법. 더구나 이 일은 살인에 관한 문제이니 소홀히 다룰 수 있는 일이 아니네. 옛날 성인의 말도 있잖나. 비록 눈으로 본 일이라 해도 진실이라고 하기가 어려운 것이거늘 하물며 이것은 남에게서 들은 소리가 아닌가. 지사님. 무송이 무릎을 꿇은 채로 반쯤 일어서며 부르짖듯 말했다. 제가 지금껏 드린 말씀에는 조금도 거짓이 없습니다.
만일에 추워라도 조작을 해서 한 말이 있다면 하늘이 저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도 분하고 억울한 나머지 무송은 부들부들 몸을 떨었다. 내가 그토록 알아듣게 말했는데도 또 그러는구나. 어서 돌아가 기다리게. 좀 더 조사를 해봐서 그럴 만한 증거가 나오면 범인을 잡아주도록 할 테니까. 현지사는 말을 마치자 몸을 일으켜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무송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지로 참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더 이상 사정을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음을 깨달은 무송은 서둘러 현청을 나왔다. 이제 남은 일이라곤 연놈들을 찾아가 형님의 복수를 하는 일뿐이었다. 무송은 영아를 제 집으로 돌려보낸 뒤 그 길로 서문경의 약국으로 달려갔다. 가게 안을 들여다보니 격리인 부이숙이 마침 탁자 앞에 앉아 계산서를 뒤적이고 있었다. 영감은 지금 어디 있느냐? 벼락치는 듯한 호통 소리에 부이숙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보니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무송이었다. 그렇잖아도 언젠가는 무송이 억울하게 죽은 형의 원수를 갚으러 올 것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 부이숙은 먼저 몸부터 떨기 시작했다. 영감이 어디 있느냔 말이다. 무송이 마루끝으로 썩 들어서며 또 한 번 소리를 버럭 지르자 부이숙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예, 지금 여기엔 안 계십니다. 이놈, 추워라도 거짓이 있을 땐 내 놈부터 먼저 요조를 내고 말 테다. 제가 왜 도두님께 거짓을 아뢰겠습니까? 대가님께서는 조금 전 친구분과 사자가에 있는 요리집으로 약주를 잡수시러 가셨습니다. 뱀에게 혼이 빠진 개구리처럼 사색이 된 부이숙을 뒤로 두고 무송은 바람처럼 사자가로 향했다. 5. 실패한 복수. 이번에 현지사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어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대가님께서 무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와중에 소인도 대가님을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좀 썼지요. 헤헤. 요리집 2층에서는 현청의 하급관리인 이회전이 지금 서문경의 술을 얻어먹으면서 아첨을 떨고 있었다. 그래. 내가 왜 그걸 모르겠나. 자, 어서 술잔을 비우게나. 서문경이 흡족한 얼굴로 이회전에게 연신 술을 권했다. 대가님께서는 이제 마음을 푹 놓으십시오. 청원서가 기각되었으니 무송이 놈은 달리 어떻게 해볼 길이 꽉 막히고 말았거든요. 이 이회전이란 사내는 현청에 적을 두고 있는 것을 기화로 현내의 크고 작은 송사에 관여하여 진드기처럼 요리조리 피를 빨아먹는 놈이었다. 민간인들 사이에 송사가 벌어질 경우 교묘한 방법으로 양쪽에다 각각 정보를 팔아 이중으로 돈을 울가먹기도 했다. 그날도 현지사가 무송의 청원서를 기각한 것을 마치 자신의 공인 양 생색을 내면서 단량이라는 적지 않은 돈에다가 술대접까지 받고 있는 중이었다. 그러나 현지사까지 다 주물러 놓아 이제는 한시름 놓고 있는 서문경으로서는 이회전의 시부렁거리는 소리가 제대로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저 건성으로 들으면서 무심코 들창 밖을 내다보았을 때였다. 문득 거리 저편에서 무송이 살기등등하게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팔척거구의 흉신 같은 무송의 얼굴을 보는 순간 서문경은 그만 모골이 송연해짐을 느꼈다. 제법 권법을 익히고 창술까지 연마하여 웬만한 장정쯤은 우습게 아는 서문경이었지만 무송의 기세에 압도되어 도망갈 생각부터 먼저 났다. 무송에게 잡히기라도 하는 날에는 그 무쇠 주먹에 뼈도 못 추릴 터였다. 서문경은 지체하지 않고 뒷뜰창으로 빠져나가 도둑고양이처럼 지붕을 타고 넘어 옆집의 뒷뜰로 훌쩍 뛰어내렸다. 그리고는 걸음아 날살려라 하고 멀리 도망을 치고 말았다. 한 걸음 늦게 요리집에 이른 무송은 대문 안에 들어서는 길로 요리집 주인의 멱살부터 먼저 거머잡았다. 서문경이 여기 있지. 주인은 무송의 험상궂은 얼굴에 기겁을 하며 대답했다. 예, 2층에서 손님과 술을 들고 계십니다.
주인의 대답을 듣기가 무섭게 무송은 단숨에 2층으로 뛰어 올라갔다. 벌컥 문을 열어 젖히자 서문경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조그만 체구의 사내 하나가 거나하게 취한 채 양옆으로 두 계집을 끼고 앉아서 무언가 알지 못할 소리를 혼자 시부렁거리고 있었다. 무송이 누군가 하고 자세히 보았더니 현청의 하급관리로 송사가 벌어질 기미가 보이기만 해도 귀신같이 냄새를 맡고 달라붙어 돈을 울고 먹는 이회정이었다. 이놈이 서문경에게 술을 얻어먹고 있는 걸 보니 또 누군가의 등을 친 게 분명하군. 무송은 속으로 짐작을 하며 그의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서문경은 어디 있느냐? 이회전은 그의 앞에 버티고 선 사람이 무송임을 알자 저도 모르게 두 손을 싹싹 비비며 빌기 시작했다. 도두님, 살려주십시오. 저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이회전은 너무도 두려운 나머지 그만 안 해도 될 말을 입 밖에 내고 말았다. 아니, 이놈이 뭐라고 주절대는 거야? 현지사님이 서문경의 돈을 얻어먹고 도두님의 청원서를 기각한 것이지 저 같은 화급관리가 무엇을 알겠습니까요? 사태는 참 묘하게 되었다. 무송은 처음에 이회전의 말이 무슨 소린지 몰라 되물은 것이었는데 이회전은 그것이 자기를 추궁하는 말인 줄로 잘못 알고 그만 실토를 하고 만 것이었다. 그래, 어쩐지 현지사 놈이 하는 양이 수상쩍다 했더니 과연 그랬었구나. 이회전의 말을 듣고 난 무송은 온몸의 피가 거꾸로 역류함을 느꼈다. 머리털은 고추서고 움켜진 주먹은 분노로 떨었다. 도두님, 살려줍시오. 파랗게 질린 이회전이 다시 뭐라고 입을 놀리기 전에 무송의 바위덩어리 같은 주먹이 먼저 그의 면상을 정통으로 내리쳤다. 아이쿠! 처절한 비명소리와 함께 이회전이 모로 쓰러지자 무송은 가볍게 그를 번쩍 들어올려 2층 아래의 땅바닥으로 내던졌다. 털썩.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이회전은 그대로 다리를 쭉 뻗으며 황천길로 가고 말았다. 요리집 주인은 반쯤 얼이 빠져 벌벌 떨기만 했고 지나가던 사람들도 우우하고 몰려가 보려다가 2층에서 무송이 씩씩거리며 서 있는 것을 보고는 모두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도두님, 그건 서문경이 아니에요. 사람을 잘못 보셨습니다. 그때 군중 속에서 누군가가 소리쳤다. 아니야. 송사 문제에 이놈이 끼어들지 않을 리가 없어. 그래서 서문경이 놈에게 술을 얻어먹고 있었음이 분명해. 마침내 급보를 받고 현청의 포교들이 달려왔다. 그러나 상대가 무송임을 알자 섣불리 접근하지 못하고 어물어물했다. 더구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전으로 모시던 도두가 아닌가. 도두님께서는 오라를 받으십시오. 내가 죽일 놈을 죽였는데 그것도 죄가 되느냐. 무송이 콧웃음을 치며 내뱉듯이 말했다. 그래도 사람을 죽이셨으니. 알았다. 내가 음보와 간부는 물론 현지사마저 죽이지 못하고 잡히는 게 분할 뿐이다. 자, 와서 묻거라. 너희들이야 무슨 죄가 있겠느냐. 무송이 갑자기 하늘을 우러러보고 길이 탄식을 한 다음 순순히 2층에서 내려와 포교들에게 손을 내밀자 군중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무도두님이야말로 참으로 장부이시다. 원수를 갚지 못했으니 얼마나 억울하실꼬. 무송을 묶은 포교들은 요리집 주인인 왕랑과 두 기생을 증인으로 앞세워 함께 현청으로 데리고 갔다. 6. 친구의 아내. 여봐라, 내왕이 있느냐? 네. 서문경의 부르는 소리에 하인의 우두머리 격인 내왕과 내보와 내흉이가 한꺼번에 우르르 몰려왔다. 오늘은 크게 한번 주연을 열고 마음껏 놀아볼 테다.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안뜰에 있는 부용정에 잔치상을 마련해라. 예. 하인들이 물러가자 옆에 있던 방금년이 물었다. 오늘은 무슨 바람이 불었길래 난데없는 잔치상이에요. 그 골치 아픈 무성이 놈이 오늘 맹주로 귀향을 가게 되었거든. 하하하. 오, 그래요.
그거 참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군요. 방금년도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내 이번에 적지 않은 돈을 써서 후환을 깨끗이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글쎄 현청에서 빈틈없이 만들어 올린 공문을 동평부의 진문소란 놈이 그만 회방을 놓는 바람에 무송이 놈이 귀양으로 감형이 되고 말았단 말이야. 진문소란 자가 누군데요? 아니, 그 자는 돈도 싫대요. 방금년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말도 마. 하남 출신으로 청년 강직하기로 천하에 이름난 놈이야. 원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도 다 있나요? 앞뒤가 통나무처럼 꽉 막힌 사람이더라고. 그럼 어떻게 되나요? 무송이 귀양살이를 끝내고 다시 돌아오게 되면 하하, 그런 걱정일랑 접어두라고. 맹주가 어떤 곳인가? 그곳에 한 번 갔다가 살아서 나온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고. 허허허, 그래요. 그렇다면 안심이군요. 그러니까 오늘 한번 질탕하게 놀아보자고. 이젠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어. 서문경이 가슴을 활짝 펴며 호기롭게 말하자 뜻밖에도 방금년이 뾰로통해지며 하지만 내게는 그대로 남아있는 걱정이 태산 같은 거려. 그게 뭔데? 여자는 남자하고 달라요. 무슨 뜻이야? 당신 요즘 오월랑에게 한 달에 몇 번 가요? 몇 번 가긴. 잘 알다시피 매일 밤 내 방에만 오잖아. 그럼 낮에는? 낮에 누가 가? 거짓말. 이거 공연히 생사람 잡네. 서문경이 쩔쩔매자 방금년이 더욱 기세를 올렸다. 내가 무대집에 있을 땐 나한텐 낮에 안 왔어요. 그건 내가 하도 좋으니까 그랬지. 그럼 지금의 오월랑은 좋지 않단 말씀이에요. 물론이야. 서문경은 저도 모르게 큰 소리로 대답했다가 스스로도 멋쩍었던지 피식 웃었다. 방금년의 추궁은 실로 집요했다. 서문경은 방금년의 그런 추궁이 귀찮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귀엽기도 했다. 그렇다니까. 방금년은 갑자기 몸을 획 돌려 버들릭 같은 손바닥으로 서문경의 뺨을 살짝 때렸다. 거짓말인 줄은 다 알지만 듣기에 싫진 않군요. 허허. 남자는 이렇게 사랑하는 여자 앞에서는 바보가 되는 모양이었다. 날이 잔치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요. 한나절이 지났어야 내왕이가 와서 아래었다. 알았다. 이윽고 비단 장막을 치고 12폭 병풍을 둘러놓은 정자의 중앙에 서문경이 좌정한 가운데 정부인 오월랑, 둘째 부인 이교와, 셋째 부인 맹옥루, 넷째 부인 손설아, 그리고 다섯째 부인 방금년이 차례로 들어와 자리를 잡고 앉았다. 북쪽으로는 악사들이 일렬로 늘어 앉았고 네 기둥짬에는 남녀 하인들이 붙어서서 시중을 드는데 한가운데 마련되어 있는 큰 상에는 사내 진미가 그득하였다. 오늘은 상하 구별 없이 다 함께 즐기자꾸나. 서문경이 이날처럼 명랑해 보인 적은 없었다. 그는 무송을 죽음의 귀향길로 보낸 것이 그리도 좋은지 혼자 웃고 혼자 짓거려댔다. 자, 부어라, 마시어라. 오늘같이 기쁜 날 마음껏 취해보자고. 향로에서는 은은한 향이 타오르고 금으로 만든 화병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꽂혀 있었다. 화려한 그릇들은 상주의 소산이고 바람에 흔들리는 주렴은 하포의 야광주로 엮은 것이었다. 눈부신 수정 접시에는 방금 불에 구운 대추와 배가 담겨 있고 푸른 옥잔에는 향기로운 술이 넘실거리고 있는데 쟁반 위에는 곰의 발바닥과 낙타의 발톱, 이천의 방어에다 낙하의 잉어 등 그 밖에 온갖 떡이며 탕이며 이루 말할 수 없는 진미 중의 진미와 별미 중의 별미가 다 놓여 있었다. 서문경을 비롯한 다섯 부인들이 한창 술을 마시고 있을 때 시중드는 아이 대안이 아주 예쁘게 생긴 두 아이를 데리고 들어왔다. 하나는 계집아이였고 또 하나는 사내아이였다. 이웃에 사는 화태감 댁에서 만인들의 머리에 꽂으시라면서 꽃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 고개를 돌려 두 아이를 가리키니 그들은 잠시 얼굴을 붉히며 수줍어 하다가 서문경과 오월랑 앞으로 나아가 절을 했다. 저희 댁 마님께서 이 꽃과 과자를 나리의 마님께 갖다 드리라고 했어요. 그래.
서문경이 두 아이가 올리는 상자를 받아 열어보니 하나는 대골 안에서 쓰는 실과 고명을 넣은 산초떡이 들어있고 또 하나는 금방 잘라 넣은 듯한 옥자마가 들어있었다. 이렇게 귀한 것을 보내주시다니 우리는 뭘로 답례를 하지. 오월랑은 매우 기뻐하면서 아이들에게 상위에 있는 과자랑 음식을 먹게 한 뒤에 수고한 값으로 돈 100문씩을 쥐어주었다. 돌아가거든 너희 댁 마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다오. 오월랑이 이렇게 말하며 유심히 소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내 이름이 뭐지? 전 수춘이라 하고요. 이엔 천복이라 합니다. 소녀는 눈언저리가 포름하고 양볼이 잘 익은 복숭아처럼 불구레한 게 같은 여자로서도 그냥 베어먹고 싶도록 귀여웠다. 너희들 참 귀엽게 생겼구나. 아이들을 보내고 나서 오월랑이 서문경을 돌아보며 말했다. 옆집 부인은 참 인정도 많은 분이에요. 무시로 아이들을 시켜서 뭘 보내오는데도 우린 한 번도 답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부인의 남편 화자호가 말이야. 자기의 입으로도 마누라 하나는 참 잘 만났다고 칭찬이 대단해. 그런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저런 참한 아이들을 구해놓을 수 있단 말인가. 저도 한번 그 부인을 잠깐 본 일이 있는데 자그마한 키에 살색도 희고 얼굴도 아주 곱고 얌전하게 생겼더군요. 나이도 아직 28살밖에는 안 돼 보이던데요. 그댄 잘 모르는 모양이구나. 그 부인은 본시 대명부 양중서의 소실이었어. 그러던 게 지금 화자어한테로 와 있는 거니까 톡으로 친다면 두 번째인 셈이지. 올 적엔 아마 돈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왔대지. 어머, 그랬었군요. 이 화자허의 부인은 친정성이 이가로서 생일은 정월 대보름날이었다. 태어난 날에 이웃으로부터 금어병을 선물로 받았다고 해서 아명을 병절하고 지었는데 이런저런 연고로 양중서의 소실로 들어가게 되었다. 양중서는 당대의 세도가인 동경 채태사의 사위였다. 그런데 그의 부인, 곧 채태사의 딸은 어찌나 질투가 심하던지 얼굴이 반반한 소실과 여종들을 무수히 때려 죽여서 뒤뜰에 묻었다고 한다. 그때 이병전은 바깥채에서 유모와 함께 지내면서 겨우 화를 면하고 있었는데 정화 3년 정월 상원절 밤에 저 유명한 양산박의 흑선풍 이규가 양중서 일가족을 몰살시키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때 마침 양중서는 본부인과 함께 치운루에 있다가 이 소식을 전해 듣고는 목숨만 달고 멀리 도망을 쳤다. 그 바람에 이병조도 서양 진주 100개와 두냥중짜리 흑보석 한 쌍을 가지고 유모와 같이 동경에 있는 친정집으로 피해갔다. 그 즈음 황제의 총애와 신임을 받고 있는 화태감이란 자가 있었다. 그가 지금의 광서성 용승년의 진수로 승진 발령을 받아 가게 되었는데 조카인 화자허가 마침 독신으로 있는 것을 알고 중매쟁이를 통해 이병조를 정실 부인으로 맞아들이게 했던 것이다. 그곳에서 반년도 채 못 되어 화태감이 병을 얻어 사직하고 그의 고향인 청하연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러나 얼마 안 가 그 화태감이 죽자 유사는 깡그리 화자허에게로 돌아왔다. 화자허는 원래가 건달에다 바람둥이라 허구한 날 친구들과 어울려 청로에나 돌아다녔다. 그러다 보니 서문경과는 자연히 어울리게 되었고 지금은 서로 자별하게 지내는 사이였다. 어느 곳에서나 이런 논팽이들은 다 있는 것이어서 그들은 진작부터 무리를 지어 의형제를 맺고 지내왔다. 그들 중 제일 맏형은 서문경, 다음은 웅백작이란 사나이인데 원래 포목상을 크게 하고 있던 응원회의 아들이었으나 아버지가 죽자 물려받은 재산을 모조리 탕진해 한푼 없는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공차기와 쌍육, 장기 같은 잡기에 능한 덕으로 그럭저럭 입에 풀칠은 하면서 지금은 주로 화류계의 조방꾼 노릇을 하고 있었다. 셋째는 사회대로서 이자는 비파 하나를 기막히게 잘 타는 것을 미천으로 제법 한량 행세를 하고 있었다. 나머지로는 축일염, 송가치, 오전은, 운이수, 상시절, 복지도,
백내창 등이 있었다. 그런데 이들 10명을 합친 이른바 10걸 중에서 복지도가 죽었기 때문에 화자허가 그 대신으로 입회를 해서 매달 한 차례씩 모여 기녀들을 불러놓고 흥청거리며 놀았다. 화자허는 황제를 측근해서 모시는 황간집 출신으로 돈을 물쓰듯 잘해서 일당들은 그를 축혀 올려 계집을 사게 하고 사흘밤 나흘낮을 뚱땅거리며 먹고는 그 비용을 모두 그에게 들러 씌워도 화자허는 조금도 얼굴을 찡그리는 법이 없었다. 취하는구나. 이제 그만 마셔야겠다. 서문경은 종일 취하도록 마시고 놀다가 해가 저물려게야 상을 물리게 하고 좌우의 부축을 받으며 방금년의 방으로 갔다. 얼큰이 취한 술기는 온몸을 뜨겁게 달구는 듯했다. 서문경이 침상 위로 벌렁 들어 누우며 후후 하고 급한 숨을 내쉬었다. 술기운까지 겹친 터라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랐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향부터 피워놓고 올라갈 테니. 그까짓 향은 원 저렇게도 급하실까. 방금년은 향을 피우고 나자 천천히 옷을 벗기 시작했다. 이런 때는 적당히 시간을 끄는 것이 남자를 더욱 흥분시킨다는 것을 방금년은 본능적으로 터득하고 있었다. 마침내 옷을 다 벗은 방금년이 천장을 향해 반드시 누워있는 서문경의 허벅지를 타고 앉았다. 방금년이 흥분을 이기지 못하고 성난 암사자처럼 온몸을 요동쳤다. 두 암컷과 수컷은 서로 잡아먹을 듯 상대를 탐욕스럽게 유린했다. 온 방안은 쾌락의 신음소리와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다. 방금년이 있는 힘을 다해 용을 썼다. 그녀의 얼굴이 온통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마침내 서문경의 비명에 가까운 신음소리가 한번 크게 들리고 나자 방안은 갑자기 깊은 정적에 휩싸였다. 그것은 얼마만한 시간이 흘렀는지도 요량할 수 없는 시간의 단절과도 같은 것이었다. 예, 춘매 거기 있니? 이윽고 방금년이 여종 춘매를 부르는 소리가 방안의 정적을 깼다. 네, 여기 있어요. 춘매에 대답하는 소리가 너무도 가깝게 들렸다. 요년, 엿듣고 있었구나. 방금년이 발끈하여 소리쳤다. 아니에요. 지금 막 지나가는 길이에요. 춘매가 기겁을 하면서 대답했다. 아무려면 어때? 차나 한 잔 가지고 오라고 하구려. 서문경이 부시시 몸을 일으키며 끼어들었다. 저도 조갈증이 나던 참이에요. 예, 춘매야. 차 한 잔 가지고 온. 방금년이 금세 안색을 바꾸며 배시시 웃었다. 그리고는 서문경을 쳐다보며 궁금한 듯이 물었다. 오늘 밤 어땠어요? 그런데 서문경은 뜻밖에도 킁킁하며 콧방귀를 몇 번 끼고 나서는 저 화자호가 말이야. 그 집에 몸종으로 부리는 계집아이가 둘이 있는데 오늘 낮에 왔던 애는 그 중에 하나야. 우리 집 춘매 또래의 그 아이를 화자어가 손을 댔다잖아. 눈치 빠른 방금년이 몸을 발딱 일으키며 물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서문경이 잠시 머뭇거리다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저 화자어가 부러워서 하는 말이야. 먹을 땐 맛있게 먹더니 포식을 하고 나자 별미 생각이 나는 모양이군요. 방금년이 눈을 흘기며 말했다. 솔직히 말해서 좀 더 빡빡한 걸 한번 맛보고 싶어서 그래. 서문경이 다소 어색한 얼굴로 어물거리자 방금년이 뜻밖에도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그게 뭐 어려운 일이에요. 음식도 같은 것만 노상 먹으면 실증이 나서 잘못하면 식욕을 잃을 수 있으니 그렇게 되면 큰일이죠. 마침 춘매년도 물이 오를 대로 올랐으니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아예 오늘 밤 별미 맛을 보도록 하죠 뭐. 뭐? 그게 정말이야. 서문경이 반색을 하며 다가앉았다. 정말이고 말고요. 그럼 당신이 좀 주선을 해줘. 서문경의 음욕은 끝이 없었고 그 정력 또한 전륜한 것이었다. 예, 춘매야, 이리 온. 방금년은 자신이 생각해도 이상할 만큼 그러한 서문경의 말에 별로 화가 나지 않았다.
화가 나기는커녕 오히려 서문경을 위해서 무언가 봉사해주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것은 서문경의 비위를 맞춰주려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서문경이 다른 여자, 이를테면 오월랑이나 이교와 또는 맹옥루에게로 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 분하고 억울했다. 그러나 춘매에게만은 자기가 마음대로 보내줄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다는 지배 심리가 발동했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이리하여 그날 밤 서문경은 다소 힘이 더 들기는 했지만 아직 꿀벌도 앉아보지 못한 탄력 있고 싱싱한 꽃꿀을 맛있게 빨아먹었다. 제3편 음남생녀 1. 기방의 꽃. 서문경을 맏형으로 한 이른바 서문십거래의 한량패들은 매달 돌아가며 회석을 마련하여 질탕 먹고 노는 것이 상례처럼 되어 있었다. 어느 날이었다. 그날은 화자허의 집에서 회석을 차리는 차례였는데 황실의 요리법에 정통한 태감집의 아들답게 차려져 나온 음식은 이만저만한 솜씨가 아니었다. 그것은 손님을 대접한다기보다는 차라리 음식 솜씨를 자랑하기 위한 것 같이 보일 정도의 대성찬이었다. 그런데 모든 의형제들이 다 모였는데도 서문경 한 사람만이 무슨 용문인지 모습을 나타내지 않자 모두들 궁금하여 바깥만 내다보고들 있었다. 서문 형님이 웬일로 이렇게 늦는 걸까? 걱정 말게. 곧 오실 테지. 오고 말고. 이런 자리에 빠질 형님이 아니지. 저마다 한마디씩 하며 음식을 들고 있는데 점심때가 훨씬 지나서야 서문경이 헐레벌떡 들어왔다. 내가 좀 늦었군. 서문경이 상석에 자리를 잡고 앉자 3명의 아이들이 들어왔다. 1명은 창기이고 2명은 기생들이었다. 그들은 들어오자마자 노래와 함께 비파와 검은고를 타기 시작했는데 3명이 다 고르고 고른 끝에 데리고 온 듯 생긴 얼굴도 예뻤지만 풍류의 수준 또한 놀랄 만큼 뛰어났다. 이곳 청하연에 이렇듯 훌륭한 기녀들이 있을 줄은 내가 미처 몰랐었네. 제일 상석에 앉은 서문경이 감탄을 연발했다. 이윽고 노래가 끝나자 3명의 기녀들은 악기를 탁자 위에 내려놓고는 사뿐사뿐 서문경의 앞으로 걸어와 깊숙이 절을 했다. 소매를 나부끼면서 절을 하는 모양은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꽃나무 가지와도 같았다. 서문경은 크게 기뻐하며 소동에게 들려온 돈주머니를 받아 그 속에서 3개의 돈뭉치를 꺼내 아이들에게 하나씩 상으로 나누어 주었다. 아이들이 다시 감사의 예를 올리고 제자리로 돌아가자 서문경이 화자어를 돌아보며 물었다. 지금 저 아이는 이름을 뭐라고 하는가요? 맨 가에 앉은 저의 말씀인가요? 노래를 부르던 그의 말이요. 보통으로 하는 노래가 아니던데. 주인이 뭐라고 대답하기 전에 옆에 앉아있던 응백작이 끼어들었다. 형님은 참 읽기도 잘하십니다 그려. 그 애를 몰라보신단 말씀입니까? 글쎄, 잘 생각이 나지 않는군. 검은고를 타던 애는 이 화자어 형이 머리를 얹어준 오은하고요. 와남을 가지고 있던 아이는 주모두의 딸 주애애지요. 그럼 비파를 타던 저 애는? 저 애가 바로 이신마의 딸 계저가 아닙니까? 이계경의 동생이지요. 아니, 그러면 이제야 생각이 나신 모양이군요. 지금 댁에 작은 별실에 있는 이교와의 조카딸인 것도 모르고 계셨던가요? 서문경은 그제서야 무릎을 치면서 크게 웃었다. 안 본 지가 불과 대여섯 해밖에 안 됐는데 그새 저렇게 컸단 말인가. 서문경이 잠옷 놀라는 눈으로 한참 동안 계저를 바라보고 있다가 계저야, 너 이리 와서 나에게 술 한잔 따르렴. 네. 계저가 얌전한 걸음걸이로 다가가 서문경에게 술을 따랐다. 많이 드세요. 들고 말고. 누가 권하는 술인데. 서문경이 흡족한 얼굴로 연신 술을 받아 마시며 다시 한번 계저의 아래 위를 훑어보았다. 오똑선 콧날에 빨간 입술, 꼭 끌어안아주고 싶도록 귀여운 얼굴이었다.
내 어머니와 개경이는 잘 지내고 있느냐? 서문경이 궁금한 듯이 물었다. 어머닌 지난해부터 앓고 계세요. 한쪽 다리가 움직여지지 않아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지 않고는 한 걸음도 떼놓을 수가 없어요. 중풍인 모양이구나. 서문경은 제법 의원처럼 말했다. 네, 모두들 그렇게 말해요. 그럼 내 언니 개경이는? 언니는 회화에서 온 상인과 반년을 기한으로 그의 첩실이 되었어요. 그래서 노상 그 상인이 묵는 여관에 가 있고 집에 돌아오는 건 이틀이나 사흘 만에 한 번 올까 말까 해요. 내 집안이 그토록 영락했구나. 그렇다면 어머니 복량은 내가 맡아서 하겠구나. 서문경이 안타까운 듯 끌끌 혀를 차며 말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런 데라도 불려나와서 생계를 꾸려가고 있어요. 듣고 보니 내 처지가 참으로 딱하구나. 오늘 당장 내 집을 한번 찾아보고 싶구나. 영감님같이 귀한 분이 어떻게 누추한 저의 집에 오시겠어요? 아니다. 여기 있는 친구 두세 사람과 함께 오늘 밤 내 집으로 가겠다. 얼마 후 술자리가 파하자 서문경은 응백작가 사회대만 데리고 앞서 가마에 태워보낸 계저의 뒤를 따라 그녀의 집을 찾았다. 문 앞에 이르자 마침 집에 와 있던 개경이 달려나와서 서문경 일행을 안으로 맞아들였다. 누추합니다만 이리로 앉으시지요. 개경이 서문경을 비롯한 일행에게 공손히 절을 올린 후에 저의 어머니를 불렀다. 어머니, 서문대 영감님께서 오셨어요. 이윽고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노파가 계저의 부축을 받으며 방으로 들어왔다. 거동으로 보아 완전한 반신불수였다. 얼굴빛이 새하얀 노파가 쓰러질 듯이 앞으로 나와 인사를 했다. 귀하신 분들께서 이런 누거를 찾아주시니 참으로 영광입니다. 그저 하는 일 없이 바빠 한 번도 찾아뵐 틈이 없었습니다. 용서하세요. 서문경이 잠옷 깎듯이 예의를 갖추어 말했다. 용서라니요. 그저 황감할 따름입니다. 노파가 금방 넘어질 듯 불안한 자세로 간신히 의자에 앉고 나자 낯선 두 손님을 흘끔흘끔 보더니만 서문경을 향해 여기 앉으신 두 분은 처음 뵙겠는데 내 친한 친구인데 응백작과 사회대란 분입니다. 오늘 화자어댁에 모임이 있어 함께 놀다가 마침 저 계절을 만났기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왕 왔으니 술이나 한 잔 먹게 준비를 시켜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고 말고요. 먼저 간 계저가 서둘러 준비를 한 듯 곧 식탁을 내어오고 차를 대접하는 동안에 갖가지 음식들이 연해 들어왔다. 자, 너희들도 어서 와 자리에 앉거라. 화장을 고치고 새 옷으로 갈아입은 계조와 개경이 서문경의 양옆으로 와 앉았다. 풍월화와 앵화채란 바로 이를 두고 하는 말이었다. 두 자매를 양손에 꽃으로 앉혀놓고 그들이 따라주는 술을 마시며 노래를 듣는 맛이란 오입쟁이 이외에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이었다. 한 잔 더 드세요. 노래를 마치고 계저가 다시 세 사람에게 한 잔씩 술을 올렸다. 그보다도 넌 남곡을 잘한다는 소문이 있더구나. 이 두 손님을 위해 곤주가 삼아 한 곡 불러다오. 이때 열없는 응백작이 옆에서 한마디 거들었다. 그래, 참. 내게서 남곡을 안 들었다간 마신 술이 취해 오르지 않지. 자, 말끔하게 귀를 씻고 있을 테니까 어서 한 곡 좀 들려달라고. 그러나 무엇을 생각했음일까? 계저는 가만히 미소만 지을 뿐 노래를 하려는 기색이 보이지 않았다. 아니, 뭐라고 있는 거야? 어서 부르지 않고. 서문경이 조갑증을 부렸다. 계저는 그래도 조그맣게 웃고만 있을 뿐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계저는 이미 서문경이 자기에게 머리를 얹어줄 마음이 있어 그 노래를 청했다는 것을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눈치를 모를 리 없는 개경이 변명이라도 하듯 끼어들었다. 이엔 어릴 때부터 제멋대로 자랐기 때문에 제 마음에 없는 일은 누가 아무리 시켜도 하질 않는 성미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마음이 내키도록 해야죠.
이미 세상 풍파에 시달려 물정을 알고 남자의 마음쯤은 꿰뚫어 보는 개경이었다. 이에 질세라 서문경 또한 그 방면의 흥정에는 도를 통한 남봉꾼이었다. 예, 대안아, 이리 좀 들어오너라. 서문경은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소동을 불러 돈주머니에서 단량을 꺼내어 탁자 위에 놓았다. 이거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내 분값으로 쓰라고. 계전은 듣고 나자 자리에서 일어나 서문경에게 절을 올리고 나더니만 활짝 웃어 보이며 돈으로 노래를 사시겠단 말씀이세요? 하고 은근한 눈빛으로 말했다. 아니다. 정으로 주는 거야. 이후에 다시 옷도 한 벌 해주마. 예로부터 화류계에는 외상이란 것이 없다. 그러니까 그 세계만큼 현금주의가 철저하게 지켜지는 곳도 없을 것이다. 정으로 주신다니 감사히 받겠습니다. 계저의 응대는 깜찍하다 못해 앙큼하기까지 했다. 그녀는 하인을 불러 돈을 들여다 놓게 하는 한편 개경을 옆에 와서 앉게 하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주은비라는 노래였다. 얌전한 몸가짐은 청루의 생명. 은근한 향기로 사내를 낚는다. 흙 속에 묻혔어도 옥은 옥이라. 한 곡조 노래에 모두 녹는구나. 에헤라 천국이 따로 있더냐. 연집은 이불 속이 바로 거기지. 서문경은 노래를 듣고 나자 온몸이 스멀거려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염치불고하고 개경의 귀에다 대고 소곤거렸다. 이봐, 개경이. 네, 할 말이 있는데 말이야. 말씀해 보세요. 몸이 달아 어쩔 줄 모르는 것이 재미가 있어서 개경은 짐지 시치미를 떼고 해보는 대답이었다. 나 오늘 밤 아무래도 여기서 자고 가야겠어. 여기서 주무시다니요. 개경이 일부러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란 척을 했다. 이렇게 술을 마시고 남곡까지 듣고 보니 그만 집에 갈 생각이 싹 없어졌어. 어디 잠자리를 좀 마련해줘. 어머나, 그랬다간 큰마님한테 경을 치시게요.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돼. 큰마누란 내가 어디서 자건 관심도 없는 사람이야. 설마 그러실라고요. 정말이라니까. 더구나 다른 곳도 아닌 자기의 조카딸 집에서 놀다 왔다면 좋아할 건데 뭘. 아무 염려 말고 잠자리를 좀 준비해줘. 부탁이야. 서문경이 더욱 안달을 하자 하긴 뭐 주무시는 것쯤이야 어려울 게 없죠. 개경이 다시 한번 능청을 떨었다. 개경이, 말씀하세요. 솔직하게 말해서 말이야. 잠만 자고 가겠다는 게 아니야. 그러면요. 내 동생에게 오늘 밤 머리를 얹어 주었으면 해. 개경은 깜짝 놀란 듯이 한참 동안 서문경을 돌아다 보더니 아니, 영감님께서 정말 왜 이러세요? 하고 깔깔 웃었다. 웃을 일이 아니야. 진정이야. 계집 앞에 몸이 달아오르면 영웅도 잠시 붙잡힌 포로같이 무력해지는 법이다. 노련한 계집들은 남자의 애간장을 태우면서 자신의 몸값을 최대한으로 올리는 것이었다. 급할수록 늦추어서 유리한 흥정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영감님께서 그 아이를 취하시겠다면 그만한 각오가 있어야 할 거예요. 물론이지. 그 아이가 없으면 당장 어머니를 복양할 사람이 없는 거려. 그렇다면 데리고 살지는 않고 머리만 얹어주면 될 게 아닌가. 술도가니에서 만물만 빨아잡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개경이 눈을 살짝 흘기며 톡 쏘았다.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다 책임지겠어. 오늘 밤 머리 얹어주는 것만 허락해줘. 이봐, 우리 대간이니 어떤 분이야? 그만한 건 다 알아서 하실 테니 어서 말씀을 들어주도록 해. 옆에서 부담 못한 사회대가 거들었다. 그렇고 말고 죽은 사람의 원도 풀어준다는데 산 사람의 원 하나 못 풀어준단 말이냐. 응백작이 또한 나서서 맞장구를 쳤다. 이리하여 그날 밤 서둘러 신방이 꾸며지고 서문경은 어린 계절을 품에 안을 수 있었다. 이때까지 서문경이 안아본 여자들과는 달리 계저의 옥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너무도 완강하여 철문과도 같았다.
서문경은 그럴수록 더욱더 탐욕스럽게 그 문을 뚫고 들어갔다. 다음날 서문경은 소동을 집으로 보내 오월랑에게 계저의 머리 얹어준 일을 알리는 한편 돈 50냥을 가져오게 해 우선 팔육상에다 옷 4벌을 주문하도록 했다. 오월랑은 말없이 돈을 내주었고 이교화도 어렵게 살고 있는 자기의 조카가 머리를 얹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소동에게 마제은 1개를 보내 축하의 뜻을 표했다. 2. 어이없는 피장파장. 계절을 자기 것으로 만든 서문경은 연 사흘 동안 축하연을 벌였다. 노래하고 마시고 춤추고 뚱땅거리며 세월 가는 줄을 몰랐다. 매양 얻어먹을 줄밖에 모르는 응백작, 사회대, 송가치, 축일염, 상시절 등의 한량패들도 이번에만은 각각 5푼씩 출염을 하여 축하금을 내놓기까지 했다. 그러나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는 법이다. 계저의 집이 연일 잔치 분위기인 반면에 서문경의 본가는 수신과 한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집주인이 보름이 지나도록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월랑은 몇 번이나 소동대안에게 사람을 보내 주인이 하루빨리 집으로 돌아오시도록 말씀 올려달라고 했지만 감감무소식이었다. 당자인 서문경도 집으로 돌아갈 마음이 없었거니와 계경과 계저가 짜고서 사내의 모자와 신발을 감추는 등 별별 짓으로 서문경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서문경의 부인들은 어쩔 줄을 모르고 서로 얼굴들을 바라보며 오직 푸념만 늘어놓을 따름이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라면 또 모르되 방금년만은 달랐다. 아직 30살도 안 된 한창 나이라 타오르는 정력의 불꽃도 참을 수 없었지만 그보다도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질투심은 더 견딜 수가 없었다. 매일 짙은 화장으로 맹옥로와 함께 문간에 기대서서 땅거미가 질 때까지 서문경이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 너무도 무정한 사내로구나. 매번 헛땅을 치고 방으로 돌아와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면 절간처럼 스산한 방 안의 탁자 위에는 2개의 빈 술잔이 덩그라니 놓여 있을 뿐이었다. 앙큼한 계집, 급살이나 맞아라. 방금년은 어린 계절을 저주하며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맹옥루가 데리고 온 소동 중에 금동이라는 아이가 있었다. 나이는 16. 이제 겨우 머리를 길러 내릴 때가 되었는데 누가 보더라도 마음에 썩 들 만큼 미목이 수려한 미소년이었다. 금동이는 또한 생긴 것만큼이나 몹시 영리했다. 서문경은 특별히 이 아이를 귀엽게 여겨 열쇠를 맡기고 집안에 뜰이나 쓸면서 힘든 일을 하지 않도록 마음을 써주었다. 잠은 화단 앞에 있는 문간방에서 혼자 자는데 방금년과 맹옥루가 낮에 화단 가운데 있는 정자에서 바둑을 두고 놀 때 혹시 서문경이 나타나기라도 하면 재빨리 쫓아와서 알려주곤 했다. 그래서 여자들도 금동이를 귀엽게 생각해 저희들의 방에 불러들여 과자를 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장난삼아 술까지 먹이고 하는 터였다. 물론 처음에는 단지 귀여운 생각에서 그랬었지만 차차 금동이의 몸이 자라고 접촉이 잦아지는 동안에 금동이 점점 하나의 남자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 금동이가 중대한 임무를 띠고 심부름 갈 일이 생겼다. 7월 28의 날을 며칠 앞둔 어느 날이었다. 28의 날은 바로 서문경의 생일이었다. 서문경은 그때까지 콧배기도 보이지 않고 있었다. 오월랑은 서문경이 생일까지 있고 계저의 집에만 들어박혀 있는 것이 남보기에도 창피하여 금동이를 보내 남편을 모셔오도록 한 것이었다. 주인의 성격은 너도 잘 알고 있을 테니 가거든 부디 좋은 말로 잘 여쭈어라. 또 무슨 역정을 부리실지 모르니. 예, 염려 마십시오, 마님. 금동이는 제법 어른스럽게 대답했다. 집안에는 아무 일 없다고 말씀 올리고. 예. 금동이 물러나오자 이를 좋은 기회라 여기고 길목을 지키고 있던 방금년이 금동이를 불러 세웠다.
마님께서 무슨 일로… 쉿. 이건 영감님께 보내는 편지야.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살짝 드리는 거야. 알겠지? 방금녀는 품속에서 편지 한 장을 꺼내주며 내가 속히 집으로 돌아오시길 기다린다고 그래. 금동이가 계저의 집을 찾아가 보니 서문경이 여러 한량패들과 계집을 하나씩 꿰어차고 부어라 마셔라 하며 옆에 사람이 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한참 후에야 서문경이 너토르숨을 웃으며 문간 쪽으로 고개를 돌리다가 금동이 거기 서 있는 것을 보고는 금세 시큰둥한 얼굴로 물었다. 너 거기 왜 서 있니? 왜? 집에 무슨 일이라도 생겼니? 아닙니다. 집에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럼 여긴 못하러 왔어. 가게에 회계 일이라면 부이숙한테 가면 될 게 아니냐. 예. 요즘 돈이 많이 들어와서 그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부이숙 형님이 쩔쩔매고 있습니다요. 저런 빙충이 녀석 같으니라고. 돈이 많이 들어왔다는 말이 싫지는 않았던지 서문경은 더욱 기세를 부렸다. 그런 일이라면 부이숙더러 알아서 하라고 그래. 예, 그리고 또 뭐냐. 며칠 후면 영감님의 생신이시라고 큰마님께서 어서 집으로 돌아오시라고. 이 녀석아, 생일은 여기서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고 전해라. 그보다도 이 집 색시가 입을 옷은 가지고 왔느냐.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금동이는 가지고 온 보자기 안에서 옷을 꺼내 옆에 있는 계저에게 공손히 건넸다. 붉은색 웃옷에다 진한 남색의 화려한 치마였다. 어머나, 옷이 참 아름답군요. 계저가 감탄을 연발하자 계경도 우리 계저가 영감님 덕분에 아주 호사를 하는군요. 하고 서문경의 비위를 맞추었다. 아니, 뭐 그런 걸 가지고. 서문경이 잠옷 거드름을 피우다 말고 소피가 급했던지 측간으로 갔다. 금동이 이때를 놓치지 않고 따라가 서문경이 볼일을 다 보고 나오자 아무도 모르게 편지를 전하면서 다섯째 마님이 이 편지를 주셨어요. 하고 작은 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사람의 눈을 피해 조심스럽게 한다는 것이 오히려 상대방의 의심을 샀다. 금동의 수상한 행동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던 계저가 뒤를 미행하고 있었던 것을 금동은 미리 눈치채지 못했던 것이다. 그게 뭐야? 편지는 미처 서문경에게 넘어가기도 전에 계저에게 낚아채이고 말았다. 이건 또 어떤 기생이 보낸 거야? 계저는 아마도 다른 집 기생이 몰래 보낸 편지일 것이라고 지레 짐작을 하고 그것을 들고 방으로 돌아와서는 이것 좀 읽어봐줘요. 하고 방금년이 보낸 편지를 자중에 공개하고 말았다. 하도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서문경과 금동은 그저 어안이 봉봉하여 입만 해벌리고 있었다. 계저가 넘겨주는 대로 축일염이 받아보니 낭매풍이란 노래 한 수가 적혀 있었다. 축일염은 목정을 빼어 큰 소리로 읽어내려갔다. 낮이면 낮이 원수로다. 님 생각에 내 못 살겠네. 밤이면 밤이 원수로다. 님 생각에 내 못 살겠네. 연지곤지 단장해 본들 님 없는데 무슨 소용. 비단요에 누워본들 님 없는데 잠이 오리. 한 번 떠난 우리님 어느 덫에 걸렸길래 어서오마 하시던 님 어느 궁에 빠졌길래 저 달이 저리 밝아도 돌아올 줄 모르네. 그리고 노래의 맨 끝에 애처 방금년이란 5글자가 애처롭도록 조그맣게 쓰여져 있었다. 하하하, 그거 가사 한번 좋구나. 응백작이 손뼉을 치며 웃어대자 사회대가 짐짓 심각한 얼굴로 읊조리듯 말했다. 그 님이 아니 돌아가고 어쩌리. 순간 계저가 발딱 몸을 일으키더니 자기의 방으로 뛰어가 침대 위에 쓰러지면서 벽 쪽으로 돌아눕고 말았다. 계저가 토라져서 제 방으로 가는 것을 본 소문경이 분통을 터뜨리며 편지를 북북 찢어버리고는 금동을 연거푸 발길로 걷어찼다. 이놈아, 누가 이런 걸 가지고 오랬어. 지금 당장 돌아가서 내 말을 전해라. 2번 다시 너를 이 집으로 심부름 시켰다간 그때는 내가 돌아가서 요조를 내고 말 거라고.
금동이 한마디 말도 못하고 눈물만 글썽이다가 돌아가고 나자 서문경은 서둘러 계저의 방으로 가서 계저를 안고 나와 옆자리에 앉혀놓고 은근히 달래었다. 계저, 화낼 거 없어. 그 편진 다른 기생이 보낸 게 아니고 내 다섯째 사람이 보내온 거야. 화를 풀라고. 그러자 죽일념이 고개를 기울여 싱겁을 떨었다. 계저, 그런 소리에 넘어가면 안 돼. 편지를 보낸 여자는 요 얼마 전에 들어온 기생인데 뛰어난 미모에다 능란한 방중술은 천하에 따를 기생이 없다는 요괴 같은 여자야. 한 번 놓쳐서 그 여자의 품에 빼앗기고 나면 끝장이야. 그러니까 이 영감님을 꼼짝 못하도록 단단히 붙들고 있어야 해. 하하하. 이 사람아, 그 무슨 잡소리. 계저가 이렇게 부어올라 있는데 자네가 부채질을 하다니. 서문경이 잠옷 화가 난 신용을 하자 영감님이 나빠요. 그런 좋은 사람을 두고 밖에 나와 어린 기생에게 머리를 얹어주다니. 이번엔 계경이 나서서 이죽거렸다. 내가 잘못이라고. 그럼 잘못이 아니고 뭐예요? 이 여자 저 여자의 가슴만 아프게 하시니까요. 그렇지만 이왕의 일이 이쯤 되었으니 우리도 쉽게 양보하지는 않을 거예요. 능수능란한 계경이 묘하게 치고 빠지는 말에 서문경은 그만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형님, 한 가지 좋은 수가 있소. 이때 응백작이 한 무릎 다가 앉으며 말했다. 그게 뭐야? 형님은 집에 안 돌아가겠다고 맹세를 하고 계저도 앞으로는 절대로 화를 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요. 그래서 만일에 이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누구든 벌금 2냥과 함께 술과 고기를 사도록 한다는 거요. 거참 묘안이야. 찬성, 찬성. 4~5명의 한량패들은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야단법석이었다. 계저는 그들의 하는 양이 하도 갖잖아서 배시시 웃음을 지었고 서문경은 덩달아 입이 함지박만큼이나 벌어졌다. 차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때 어린 하녀가 차를 들고 들어왔다. 백설같이 흰 차반에 감빛보다 더 진한 붉은 찻잔, 은행잎 모양을 본떠 만든 차숟갈, 죽순절임의 수박씨, 목설을 넣은 더운 차는 그윽한 향기도 향기려니와 맛 또한 깊고 은은했다. 이런 좋은 차를 대접받으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은 노래를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우스운 이야기라도 한마디씩 합시다 그려. 사회대가 잠옷 흥겨운 얼굴로 제안을 했다. 그거 참 좋은 생각. 그럼 먼저 말을 꺼낸 사형부터 해보구려. 응백작이 찬성을 했다. 나보고 먼저 하라고. 지명을 당하니 기분이 좋은 듯 사회대는 목청을 가다듬었다. 옛날에 어떤 미쟁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 어서 계속해보라고. 응백작이 재촉했다. 그 미쟁이가 어떤 유곽집에 불려가 벽돌 공사를 하는데 그 집 노파가 대접을 하도 박하게 하는지라 기분이 몹시 상했단 말이야. 푸대접을 하는데 기분이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 듣고 있던 응백작이 흥분을 했다. 그래서 노파가 안 보는 사이에 하수도 구멍에다 벽돌 한 장을 꼭 끼워 놓았거든. 그거 참 잘했구나. 내 속이 다 시원하다. 그러니 물이 빠져나갈 리가 없지 않은가. 비로소 이상한 기미를 눈치챈 노파가 술 대접을 잘 하고 난 뒤에 돈 한 푼을 주면서 고쳐달라고 했지. 그래서 어떻게 됐나? 노파가 안 보는 틈을 타서 하수도에 끼워 놓았던 벽돌을 빼냈지. 물이 일시에 쭉 빠져나가는 걸 본 노파가 미쟁이에게 도대체 어디가 잘못되어 그리 되었소? 하고 물었어. 그때 미쟁이의 대답이 걸작이야. 이건 꼭 당신과도 같아서 돈이 있으면 잘 흘러내리지만 돈이 없으면 꽉 막혀버리고 마는 게지요. 라고 했다는 거야. 가만히 듣고 보니 이것은 자기네 기생들이 돈만 안다고 빗대어 하는 얘기 같았다. 계저가 지지 않고 맞받아쳤다. 이번엔 제가 웃은 얘기를 한 자리 하죠. 그것 좋지. 좋아. 논팽이들이 해볼쭉 입을 벌리며 법석을 떨었다. 옛날 손진인이란 사람이 잔치를 열고 손님을 청하는데
손님을 청하러 가는 심부름꾼으로 호랑이를 보냈더랍니다. 사내들이 우하하 하고 웃음을 터뜨리며 아니, 호랑이 하인도 있나? 그러니 얘기가 아니에요. 들어보시면 재미가 있을 거예요. 그래, 계속해보라고. 심부름을 간 호랑이가 손님을 청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놈의 호랑이가 제 버릇을 남두지 못하고 손님을 한 사람씩 도중에 다 잡아먹고 말았어요. 그러니 어떻게 됐겠어요? 집에서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던 주인이 날이 깜빡 어두워질 때까지 손님이 한 사람도 오지 않으므로 이웃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았더니 호랑이가 도중에 다 잡아먹었다고 하지 않겠어요. 거참 재미있는데 사내들은 손뼉을 치며 웃어댔으나 개저는 웃지도 않고 얘기를 계속했다. 얼마 안 있어 호랑이가 돌아오자 도대체 넌 손님들을 어디로 안내했어? 하고 주인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호랑이의 대답이 걸작이었어요. 저는 사람을 안내하는 일을 잘 모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그저 덥석덥석 사람을 잡아먹는 일 뿐인거려 라고 하더랍니다. 내 얘긴 어때요? 사내들은 또 아까처럼 왁자하니 웃으려다 문득 입을 딱 다물고 말았다. 듣고 나서 얘기의 뜻을 가만히 새겨보니 계집에게 정통으로 한 대 얻어맞은 꼴이 되고 말았기 때문이었다. 아니 그래, 그렇다면 우리가 내 영감님을 울고 먹기만 할 뿐 조금도 도움을 주는 일은 하지 않는다는 얘기로구나. 응백작이 말을 마치고 나자 자기의 머리에서 은으로 만든 귀이개 하나를 뽑아 탁자 위에 놓으며 자, 그럼 우리도 오늘은 한번 손님을 안내해 오는 사람이 되어보자고. 무게가 한 돈쯤은 되는 물건이었다. 이에 질세라 사회대도 금으로 도구만 살쭉 한 개를 뽑아 내놓았고 축일염은 소매 속에서 손수건 한 장을 꺼내 놓으며 이건 돈으로 치면 200문짜리는 실이 될 걸세 하고 익사를 부렸다. 송가치도 허리에 둘렀던 흰 배치마를 끌으면서 이건 술 2통 값에 내놓는 것이라고 허풍을 떨었고 상시절은 그나마도 내놓을 것이 없어 서문경에게 은전 한 돈을 구워 먼저 것들과 함께 개경에게 주었다. 그것은 술과 안주로 바꾸어 서문경과 계절을 대접하겠다는 것이었다. 어머, 영가님들도 참 어쩌면 그렇게 통이 크지 못하세요. 전부 턴 게 고작 이것뿐이란 말씀이세요. 어쨌거나 5분의 영감들이 이렇게 턱을 내시니 고마워요. 개경이 웃으면서 밖으로 나가더니 다시 한 쌍을 그득하게 차려내 놓았다. 술판은 다시 벌어지고 왁자하게 떠드는 소리, 웃음소리, 노래소리로 세월 가는 줄을 몰랐다. 음란함으로 위장해 암흑시대를 풍자한 사회소설 금병매. 금병매는 농도 짙은 애정 표현으로 혹평과 호평이 분분한 문제작입니다. 노시는 동시대 소설 중 최고의 걸작이라고 극찬했고 마오쩌둥 역시 금병매는 진정한 명나라의 역사를 묘사한 소설이라 평한 바 있습니다. 금병매는 음란함으로 위장해 암흑시대를 풍자한 날카로운 작품입니다. 소인배와 협잡군, 창녀와 건달, 부패한 관리와 아청꾼들을 비웃는 사회소설인 셈이죠. 금병매는 명나라 가정 말렵부터 중엽 사이의 작품으로 추정됩니다. 필사본으로 처음 세상에 나타났으나 차츰 평판이 높아지면서 17세기 초에 판본이 출간되었고 삼국지 수호전 서유기와 함께 중국 4대 기소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필명을 사용하였기에 지은이는 알 수 없지만 최초의 판본인 신각 금병매사화에 흐는 자의 서문이 들어있고 그 서문 첫머리에 난능의 소소생이 금병매전을 지어서 라고 써놓은 글을 통해 소소생이 지은이로 알려졌습니다. 금병매의 작가가 필명을 사용한 까닭은 당시의 문란한 사회와 부패한 관리들의 탐악성을 적나라하게 묘사한 것과 남녀의 색적 묘사를 노골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봉건제 안에서 관의 박해와
유교, 불교, 도교를 맹신하는 식자층의 비난을 염려해 의도적으로 본명을 감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병매 제목의 유래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요. 서문경의 6부인 가운데 5째 부인 방금년의 금, 6째 부인 이병아의 병, 방금년의 시녀 춘매의 매, 이렇게 서문경을 둘러싼 여자들의 이름을 하나씩 땄다는 설이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함축적인 제목이라는 설입니다. 즉 금은 금전을, 병은 술을, 매는 여색을 상징한다고 합니다.